안녕하세요. 네, 제 말 잘 들리시죠? 네, 네, 들리시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잘 들립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해 주셔도 제가 너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를 받은 전누리라고 하고요. 오늘 에스와티니 관련해서 그리고 아프리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안내를 드린다라는 설명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좌를 해서 뭐 어떤 뭐 교육이나 설명보다는 어른 선생님들이 아프리카 여행도 관심 있으시다 하시니까 제가 약간 길잡이로서 어떤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은 어 아프리카 들여다보기라는 이제 주제로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제가 원래 초반에는 에스와티니 아니야 스와질랜드라고 이제 이름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저는 에스와티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명과 같이 우리 에스와티니의 어떤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같이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랩이라는 단체를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좀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공부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정말요?" 막 "아프리카 갔다 왔어요?" 저 아프리카 공부한다고 하면 되게 아프리카라는 자체가 너무 생소한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갔다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네. 당연히 갔다 오죠." 근데 아프리카가 워낙 다양하고 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아프리카를 갔다 왔다."라고 말하기가 저도 좀 어색하긴 하지만 또 제가 다녀왔던 나라들 쪼끔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으로 저를 약간 준비를 해 봤어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에티오피아 갔을 때고요. 그리고 요 밑에 바닷가 사진은 이제 탄자니아에 있는 잔지바르 섬에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위쪽은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에스와티니에서 찍은 거고 그 밑에는 이제 짐바브웨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세 보니까 한 7 개국 정도를 다녀온 것 같더라고요. 7 개국이면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녀온 사람이다." 이런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랩은 아프리카 지식 나눔이라는 모토로 아프리카 관련 지식도 나누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아프리카 문화교육 연구소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런 다양한 문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문화교육 콘텐츠 같은 것도 기획하고 개발하고요. 그래서 여기 판넬 같은 거 만들어서 축제나 학교 행사 같은 데 아프리카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미나 같은 것도 열어요. 그래서 세미나도 열어서 일반 대중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프리칸 소셜 테이블이라고 한국의 아프리카나 다양한 문화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과 그리고 한국에 있는 아프리카 이주민들, 학생들 그리고 잠시만 여행자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번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글로나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만 본 것보다 직접 만나서 같이 밥을 먹는 것만큼 친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랩이 하는 일이 그리고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기 괜찮아? 뭐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하시는데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먼저 떠오르죠. '와 정말 그렇게 가난해? 뭐 그렇게 정말 내전이 많아? 가뭄이야?' 이런 얘기보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올까?' 저희가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이런 고정관념들이 진짜로 그렇게 이제 우리 일반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해서라기보다 정보가 부족해서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랑 우리가 이제 많이 보여지는 것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고정적인 이미지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버리세요. 그렇지 않아요."라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이제 행사했을 때 사진인데요. 그 행사를 하고 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테이블에서 막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우리가 꼭 아프리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까요? 왜 굳이 우리가 아프리카를 알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눠 본 결과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제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꼭 알 필요는 없죠. 알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아프리카를 알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저는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냐면 이걸 알게 되면서 더 많은 세상을 보고 느끼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자기가 성장했다고 느끼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강의도 어떻게 보면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어떤 저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우리가 다양한 꼭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어도 다양한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죠. 지식과 정보가 쌓이는 바탕으로 우리가 아는 만큼 깊어지고 넓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프리카를 한번 들여다보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프리카 국가에 다녀보신 분이 계실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다 이렇게 사무실에 계셔 갖고 소리를 내시기 어려우신 것 같기도 하고 많지 않으시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녀오지 않으셨으리라고 제가 짐작을 하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어 잠시만요.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 어떤 것이 있을까?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가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멈춰 가지고 잠깐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프리카어로 안녕하세요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 어. 아프리카어로 안녕하세요. 그쵸. 거꾸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아시아어로 안녕하세요는 뭐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 약간 인제 그 어떤 뜻인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는 아프리카어야? 우리가 많이 하잖아. "하쿠나 마타타는 아프리카어야?" 그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걸 먼저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쿠나 마타타 같은 경우는 어 아프리카 동남부에서 사용하는 스와힐리어라는 어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남부에 가서 "하쿠나 마타타."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또 다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또 이 하쿠나 마타타가 워낙에 관광객들 잘 아는 단어가 돼서 이제 가서 "하쿠나 마타타." 그러면 관광객들만 주로 쓰는 언어가 되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프리카는 나라가 아니야. 대륙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이가 있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제가 유치원에 웬만해서는 잘 안 가요. 무슨 일이 생겨도 진짜 안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유치원 가 보라는 거예요. 원장을 가서 만나고 와서 얘기 좀 하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애들이 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프리카 사람들은 진흙을 먹어?" 이래요. 그래서 "어? 갑자기 왜?" 그러니까 "어? 우리 선생님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진흙을 먹는대." 그래서 "진흙을 왜 먹어? 너도 진흙 먹어? 너 안 먹잖아. 너가 안 먹는 건데 왜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 진짜 안 가는 유치원에 그날 바로 갔죠. 그날 가서 원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원장님, 저희 아이가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은 진흙을 먹는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무슨 말인지 한번 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그 NGO에서 이렇게 광고 캠페인을 하잖아요. 그 캠페인에서 이게 사진을 본 거예요. "누구 어디에 사는 누구는 배가 고파서 진흙을 먹습니다. 우리 이 아이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이런 이제 캠페인 광고를 본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아프리카 사람은 진흙을 먹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막 또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 아프리카를 공부하는
이게 운영하는 엄마입니다. 제가 딴 건 몰라도 우리 아이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선생 어머니, 제가 알아보니까 IT예요, IT." 그래서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근데 IT가 아프리카 국가는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IT가 아프리카 국가인지도 모르셨던 거죠, 선생님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도 이제 "까만 아이들은 다 아프리카 이 아프리카 친구들이 배고프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고정관념과 이미지가 저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인제 저희 큰딸은 이제 이게 아예 배웠어요. 4 살부터. "아프리카는 나라가 아니야. 대륙이야." 무슨 얘기하면 "아프리카는 나라가 아니야. 대륙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인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저희 큰아이는 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늘 이 생각을 해요. '아프리카는 나라가 아니야. 대륙이야.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문화가 있는 곳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그냥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40년 넘게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여행한 폴란드 언론 유명하신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대륙이 너무 크고 너무 다양해서 뭐라 묘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다양해서 그냥 아프리카라고 말하는 것뿐이야." 이런 말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공감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스와질랜드 가기 전에 좀 네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아프리카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사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프리카는 나라가 아니야. 대륙이야. 아프리카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첫 번째로 볼 게 아프리카를 세계 지도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해요. 저희가 우리 여기 인제 계신 분들 중에 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이 세계 어떤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도 지도는 한 번씩 들여다보셨을 텐데요. 그 지도를 보면 보통 왼쪽 지도처럼 생겼어요. 아프리카의 크기가 보면 왼쪽 지도와 오른쪽 지도가 다릅니다. 이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네. 문명권에 따라서 이 지도를 지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도를 만듭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땅을 더 넓게 멋있게 그리고 싶겠죠. 자기가 관심 없는 데는 네, 아주 대충 작게 그렸겠죠. 그래서 이런 지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기보다 정말 어떤 정확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다른 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문명권에 따라서 지도가 각기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아프리카 굉장히 넓은 대륙이에요. 커요. 얼마나 크냐면요.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이죠. 그래서 뭐 "대륙이야. 나라가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 큰 대륙에 앞 중국도 들어가고요. 미국도 이런 여러 가지 나라가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얼마나 크냐면 예전에 어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 인제 창궐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난리가 났었어요. 뭐 이태원 이런 데서도 "아프리카 사람들 들어오지 말아라." 막 에볼라 옮을까 봐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좀 안타까웠던 건 그냥 어느 국가든 상관없이 그냥 아프리카 사람이 다 무슨 에볼라, 지금 코로나 이전이니까 사실 에볼라 걸린 사람처럼 취급했다는 거죠. 근데 그 서아프리카 그 기니나 뭐 라이베리아가 뭐 서쪽 굉장히 요 지역인데, 동부아프리카에 제가 그때 있었어요. 여기 에티오피아에. 근데 사람들이 에볼라 괜찮아? 괜찮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 거리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인도까지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어 인도에서 뭐가 이렇게 인도랑 이 거리가 굉장히 먼데도, 크고 먼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의 아프리카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실제 그 대륙의 크기가 이 아프리카 국기를 합한 것보다 더 크다. 정말 광활한 대륙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아프리카 대륙에는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 네, 몇 개의 나라가 있냐면 총 54 개국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어 이 아프리카 대륙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조금 틀린데, 아프리카 연합이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아프리카 연합에 따르면 54 개국으로 지정돼 있는데 사실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생겨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유엔에 의해서 유엔이 바라보는 관점은 또 아프리카가 54 개국이에요. 그런데 유엔은 이 서하사하라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 아직 이제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사하라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모로코를 그냥 인정해서 54 개국으로 하고 우리 AU는 또 이제 아프리카 편이 있죠. AU에서는 이 서사하라를 인정하고 모로코를 인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똑같이 54 개국인데 어느 나라의 포함이 틀린 거죠. 그렇게 좀 정치적인 그런 나라를 인정하는 면에서도 좀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북부 아프리카랑 남부 아프리카를 나눠서 인제 봐요. 그래서 그 서브사하라 아프리카라고 얘기하는데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 아프리카를 같이 묶어서 아프리카라고 좀 정보 제공할 때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정보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 쪽만 이렇게 정보가 되고 이 북부 아프리카, 뭐 이집트나 여러 가지 나라들은 중동으로 같이 묶어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 우리나라는 또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서 보는 건 아니지만 들어가서 보면 중동에 대한 역사를 막 또 쭉 써놔요. 근데 다 이렇게 같은 한 역사는 아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만큼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만큼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아프리카가 54 개국이면 몇 개의 언어를 쓸까요? 54 개국이면 54 개의 언어일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언어가 아주 2,000개 이상 다양한 언어를 써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만 다음 강의 한 에티오피아만 해도 정말 다양한 민족과 언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한 국가 내에서도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여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단일 민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좀 상상이 안 되죠. 이렇게 진짜 다양한 민족들이 한 안에서 이루어서 산다는 게 잘 이해가 그러니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말 그 한 나라 안에서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굉장히 많아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아마리거, 오모로, 그리고 티그라이어가 대표적으로 쓰이고 그 외에도 이렇게 각자 소수 민족들의 언어가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요.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아프리카 국가 중에 정말 나이지리아도 어마어마해요. 나이지리아는 막 300개가 넘어요. 민족들이 300개가 넘어. 그러면 어떨까요? 300개가 넘는 다른 자기 민족들의 언어도 쓰고요. 그리고 그 지방 언어도 써요. 그리고 공용 언어도 써요. 그리고 교통을 하고 여기서 말이 안 통하면 그 말이 통하는 교통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언어도 써요. 그래서 어 예전에 제가 인제 서아프리카 아마 에서 온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이제 막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옆에 친구랑 불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영어를 얘기하다가 막 갑자기 불어를 얘기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불어 쓰지 마. 얘는 불어 못해." 그러면서 갑자기 걔가 저를 딱 보면서 "너 불어 못해?" 이래. 그러니까 나는 불어는 못해." 그러니까 막 왜?" 막 약간 이렇게 막 당연하다니까. 최소 요 이제 이런 국가에서는 세 3 개, 4 개국 언어를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어, 불어가는 기본이고 자기 민족어, 교통어, 지역어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언어를 하는 게 너무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진짜 그냥 다양하다라는 것은 그냥 자기네 삶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단일 민족, 단일 언어 국가로 살아서 어떤 다양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아프리카 국가의 이 친구들보다 쪼끔 더 느리지 않을까 받아들이는 속도가 그런 생각을 또 해 보았습니다. 네. 나이지리아도 이 안에서도 굉장히 큰 언어 그룹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아프리카가 너무 다양한 언어를 쓰고 다양한 민족이 있다 보니까 공용어라는 게 발전을 해요. 근데 공용어는 이제 뭐 우리 영어가 공용어인
글로벌 공용어인 것처럼 사용도 하는데 또 식민잔재 공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에 가면 이제 외국인들은 불어를 주로 이제 같이 공용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국가는 영어를 주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국가에서는 포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프랑스 식민 잔재가 남은 국가에서는 불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여기 보이시죠? 프랑스령의 어떤 콩고나 이쪽에 보면 그리고 요 벨기에 같은 경우 그 콩고 위쪽에 있는 콩고 위쪽과 뭐 르완다 같은 경우는 벨기에가 잠시 이제 식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벨기에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을 쓰면서도 또 그 공용어도 쓰면서도 다양한 언어들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다음은 저희가 아프리카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렇게 다양한 국가가 있는 아프리카에서도 국경선을 아까 위에 한번 지도를 보시면 국경선을 지도 얘기를 좀 많이 해보는데 보세요. 어떤가요? 이걸 한 번도 이렇게 들여다보신 분 많지 않으실 거예요. 아프리카 국가가 어떻게 녹아있나. 네, 여기 이집트도 있고 커다란 알제리도 있고 리비아도 있고 여기가 좀 사막지대인데 자세히 보면 아프리카 국경선들은 보세요. 잘을 대고 그런 듯이 반듯반듯해요. 이렇게 쫙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쫙 특히 수단 보세요. 수단 이집트랑 그냥 누가 좌로 그런 듯이 그냥 걷죠. 여기 나미비아도 보세요. 위에 여기 뭐냐 앙골라는 뭐 말도 아니에요. 여기 요 부분에서 얼마나 요거를 먹기 위해 얼마나 싸웠나. 여기 보시면 왜 이렇게 국경선들이 잘을 대고 그런 것처럼 반듯할까 이런 의문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쟁탈전이 벌어지기 전에 한번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 그런 어떤 국경선이 없을 시절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민족들이 여기 모여서 살았어요. 왕국도 있었고 여기 아비시니아, 에티오피아 아비시니아 왕국도 있었고요. 케이프 콜로니는 여기 영국령 빨간색, 여기가 프랑스, 이쪽 파란색. 보시면 여기가 영국령이었고 여기가 프랑스령. 많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많은 부분이 이제 식민화가 되지 않았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베를린 회의라고 이게 굉장히 이제 이 아프리카 역사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아프리카를 두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인력도 막 무상으로 쓰고 자원도 수탈하고 그러면서 서구 열강이 천천히 자기들끼리 싸움을 시작해요. 내가 이 나라 먹을 거야. 내가 이 나라 먹을 거야. 누가 달려들었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가 이제 이 나라 땅을 먹기 위해 달려듭니다. 보시면 이전에는 아까 여기 보셨죠? 이전에는 자기들끼리만의 민족 구성을 하고서 살았어요. 사실 이때만 해도 자기들을 어떤 나라로 구성하지 않았어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나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야 이렇게 어떤 규정 지어서 살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비시니아라는 국가가 있을 때는 나는 아비시니아 왕국의 그 사람이야 라거나 아니면 작은 민족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이렇게 보시면 그 뒤로 이 서사라 여기 보시면 지금 아직 국가가 없어요. 이름이. 이거 보면 이렇게 점점점 자기들끼리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유지하던 문화나 뭐 언어나 종교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어제 여기 살던 여기 철수랑 순이가 살았는데 국경선 여기 그어져 버리면 나는 같이 이 동네 사람이었는데 국경선상으로 다른 국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안에서 얼마나 뭐 이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언어가 쓰는데 다시 만나지 못하게 갑자기 생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로 갑자기 이 땅은 오늘부터 영국령이 되었습니다.
이 땅은 오늘부터 프랑스인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아프리카 대륙 지도가 어떤 수천 개의 토착 문화랑 다시 이제 또 거기서 지역 문화를 흡수하면서 뒤섞이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문화랑 역사를 공유했던 이렇게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아침에는 되게 적대시했던 민족들이 다시 합쳐지고, 그리고 그래서 갑자기 또 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들이, 민족 국가들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호적으로 잘 살던 나라들도 헤어지고 싸우던 나라들이 다 합쳐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유럽 열강들이 인위적인 국가를 50개 국가를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인위적인 경계선들이 이웃 국가나 혹시 모은 이런 이제 국가 사이, 민족 사이에 다양한 분쟁들을 낳게 되는 씨앗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여기 에리트리아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따로 나와 있는데, 이전에는 합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가 여기를 이제 침략을 했었는데, 사실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이제 유럽의 식민을 받지 않은 나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탈리아가 쳐들어왔는데, 그때 옛날에 에티오피아 여기까지 다 에티오피아였어요. 뭐 지부티 작은 나라도 있어요. 지부티나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에티오피아 군대가 우리나라를 우리 6.25 때 도와줄 만큼 굉장히 용맹했었죠. 그래서 그걸 물리친 거예요. 이탈리아 군대들을 저 에리트리아 쪽 변방까지 물리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넘어오라. 그래서 에리트리아 요 부분까지 해서 나라를 지킨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역사적 이제 배경으로 에티오피아가 이제 아프리카 식민 잔재를 식민을 받지 않은 국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국경선 비밀, 왜 이렇게 바로 된 듯이, 누가 그은 듯이 이렇게 반듯한지 우리가 이유를 알겠죠. 바로 베를린 회의 이후에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 베를린 회의 때는 사실 아프리카 어떤 국가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참여도 못했죠.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다 아까 말한 벨기에, 프랑스, 영국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이 땅은 네가 가져, 이 땅은 네가 가져, 이렇게 자기들끼리 뚝뚝 그어놓고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의 어떤 목소리도 듣지 않은 그런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아프리카에 대해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까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아프리카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는 뭐 다 못 사냐, 뭐 다 가난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죠. 그것도 다 우리가 잘 어떤 언론이나 여러 가지 정보의 부족으로 생기는 오해와 편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첫 번째, 아까 제가 저희 아이 유치원 얘기했죠. 선생님이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그럼 아프리카 사람은 모두 흑인일까? 네. 그렇지 않겠죠? 그럼 아프리카 출신 사람은 다 흑인이냐? 그럼 흑인은 거꾸로 말하면 다 아프리카 출신일까?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얼굴색만 보고 이런 출신을 판단하는 것이 또 많은 오류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색이 뭐 검으면 미국인일 수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멕시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얼굴이 하얗거나 뭐 동양인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색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편협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출신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고 또 다채로운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흑인이라고 해서 다 아프리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판단이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여기 중에 아프리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네, 모두입니다. 모두. 네, 여기 보면 꼭 인도 사람 같죠. 옛날에 이제 인도에서 이렇게 많이 이주민들이 많이 이주해 왔어요. 그래서 이쪽 동부나 남부 아프리카 쪽에 많이 살고 있는데 인도 이주민도 있고, 예전에 이제 그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이렇게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살던 어떤 이제 영국이나 보어 민족의 어떤 백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백인들도 아프리카 사람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민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 보면 얼굴이 약간 동남아 분들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저는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을 보면
아 이 친구는 서아프리카, 그러니까 똑같이 인제 흑인이어도 '아 서아프리카 친구구나. 아 동아프리카 친구구나. 남아프리카 친구구나.' 또 진짜 얼굴이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얼굴 까만 피부도 색깔도 정말 다 달라요. 뭐 다 까만 게 아니라 정말 커피색, 옅은 색, 약간 밝은 색, 정말 까만색, 그리고 약간 진한 까만색, 갈색, 여러 가지 진짜 색깔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다채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네, 두 번째로 아프리카에 대해 생기는 편견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거죠 바로. 우리 여름에 오면 항상 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데프리카 얘기 나오죠. "아 정말 아프리카 참 더워. 여기 아프리카 아니야? 너무 더워." 막 이런 얘기 꼭 하시죠.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옛날에 이제 한 6 개월 정도 살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 인제 하면 엄마 전화를 받아요, 엄마가. "아 잘 지내고 있어? 안 더워? 어떡해. 막 너무 새까맣게 탄 거 아니야?" 막 얘기하셔요. "엄마 나 장판 없으면 잠을 못 자. 너무 추워." 정말 제가 있었던 이제 저는 에티오피아의 인제 수도에 있었는데, 거기는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커피가 맛있는 이유도 아시죠? 아 에티오피아 커피 맛있죠. 굉장히 고도가 높아요. 고도가 높아서 산 지형이 많아서 정말 추워요. 밤에 이럴 때는 그러니까 막 겨울처럼 추운 건 아닌데 으스스하게 추운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런 뭐랄까 구들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방판이 없으면 인제 잠을 못 잘 정도로 으스스한 밤을, 그런 기온 차가 있는데, 우리나라 거의 어디랄까 뭐 지리산 정도? 지리산 정도에서 그냥 매일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지리산 꼭대기 어때요? 으슬으슬하죠. 그 정도의 온도로 예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장판, 그리고 너무 추울 때 발이 가끔 너무 시려울 때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드라이기 있잖아요. 드라이기로 발을 쭉 가끔 이렇게 녹여요. 밖에 나갔다 오면 녹이고 막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아프리카에도 기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더운 아프리카는 이제 북부 아프리카인데, 서부 사하라의 사막지대에 있는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그쪽은 당연히 굉장히 덥습니다. 막 40 도까지 50 도까지 올라가죠. 하지만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남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진짜 추울 때 눈도 내려요. 그래서 정말 사계절을 다 볼 수 있게, 우리나라 사계절 너무 아름답죠. 그런 것처럼 남부 아프리카가 여름에 가면 그리고 바람이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막 아무리 더워도 커다란 나무 아래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막 정말 그 시원한 그늘 바람이 시원해서 '생각보다 이게 덥다.'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저는 막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마 여행하시기에는 정말 남부 아프리카 쪽 가시면 이렇게 계절도 생각보다 덥지 않고 굉장히 어떤 쾌적한, 그러니까 좀 여름에는 비도 많이 내리고 우기 때는 그러지만 날짜 계절만 잘 타고 가시면 굉장히 좋은 여행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또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언론에서 데프리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아프리카 주요 도시를 비교를 했는데, 막 그때 2018년 엄청 굉장히 더웠을 때예요. 그때가 대구 온도가 38 도였대요. 그때 이제 케냐 나이로비 이럴 땐 여기는 대구보다 사실 더 낮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데프리카, 데프리카 하지만 정말 데프리카가 아니라 대구가 정말 더웠다. 근데 대구보다 덥지 않은 도시들도 많다. 그리고 또 이 얘기 항상 해요. 제가 다니면 "아 위험하지 않아? 이제 괜찮아?" 뭐 여행 사실 저는 아프리카 국가를 모두, 그러니까 그 7개 국가들을 여행으로 가진 않았어요. 물론 중간중간 여행도 하긴 했지만 전부 일로 가거나 이제 연구로 가기 때문에 어 여행할 때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걸 사실 제가 막 딱 정확히 이제 "여행은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여기 보시면 전 세계 평화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제 2002년 작년 기준으로 봤는데, 네, 빨갈수록 위험한 거죠. 러시아 난리 났죠, 빨갛죠. 사실 보면 여기 아직도 사실 뭐 소말리아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들은 이제 내전 중인 국가도 있어요. 그런 데는 물론 당연히 가면 안 되죠. 그거는 외교부에서 이제 내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위험성이 있는 국가는 방문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서 자세히 보시면 노란색 많죠. 여기 보세요. 미국이 있어요, 미국. 미국보다 안전한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이 정말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전쟁이 벌어지는 것도 있지만, 범죄율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대부분의 뭐 아프리카 이제 도시나 국가들은 그렇게 막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불안하거나 뭔가 치안이 좋지 않거나, 물론 한국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 아시죠? 야, 진짜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네, 큰 특혜입니다. 아시죠? 우리 막 뭐 카페 같은 데 핸드폰 놓고 당겨도 아무도 안 갖고 가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하면 사실 안 되고요. 네. 그냥 평균적 보면 이제 뭐 유럽에 가서도 사실 우리 날치기 당하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교하면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좀 자기가 안전하게 다니면 네, 다 여행도 많이 즐겁게 다녀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계속 저희 아이 얘기를 하는데, 전 정말 사실, 어, 사실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NGO에서 그런 캠페인을 좀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그 진흙 쿠키 사실 그거 너무 오래된 인제 캠페인인데, 이 캠페인의 방향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막 앙상한 아이 사진으로 캠페인을 이제 하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가지면요. 이게 흑인이나 아프리카는 다 도와줘야 돼. 동남아 사람들은 다 너무 가난해서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이 생겨요. 저는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그 친구가 내 친구가 될 수 있어. 우리는 다양한 사회에 살고 있고, 어 예전에 제가 어떤 회사에 이제 잠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그분 글로벌 기업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들한테도 "여기 이제 베트남, 태국 이 친구가 너의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내 친구가 될 수 있다 생각하면 뭐 경쟁도 물론 있고 그 안에서는 스탠다드가 달라지거든요. 내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일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인 거죠. 우리의 미래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한국인이 한국인끼리만 일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오피스에서 살게 같이 일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그런 큰 회사에서도 또 일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이거 도와줘야 되는 존재야.'라고 생각을 한다기보다 '내가 앞으로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제 존재야.'라고 이런 인식을 아이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인식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사진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어디에 뭘 넣으면 좋을까 하는데, 아시죠? 이런 사진이 바로 그런 이미지들을 양산합니다. 아프리카 빈곤 포르노라고 요즘에 한참 얘기가 많이 나서는데, 그런 어떤 이미지, 갇혀 있는 이미지들, 도와줘야 된다는 이미지들을 탈피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협력 관계로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또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NGO들이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겠죠. 당연히 좋은 마음이었지만, 그것도 단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방식의 한계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돕고 싶다는 기본 전제가 아프리카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런 잘못된 시혜적 태도를 만들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우리가 비판적 의문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음인데요. 또 이 중간 슬라이스가 하나 없는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중에 마지막 하나가 또 뭐냐면, '아프리카는 역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도 들고,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인제 아프리카 역사가 어떻든 뭐 누가 살든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 알기도 힘든데 그죠? 근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인제 어떤 기록에서 보면 그 꼭 콜로니 그다음, 그러니까 식민 이후의 어떤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 이전에 아프리카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런 걸 설명해 주는 책이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 어떤 기록이나 어떤 글자, 이미지의 시작은 콜로니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제 이 역사학자가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아프리카 역사를 가르치러 올 거야. 근데 지금 아프리카 가르칠 역사가 없어. 그냥 유럽에 가서부터 그냥 역사가 시작된 거지. 그럼 다 나머지는 어둠뿐이야. 근데 그 어둠이 뭐 역사 주제가 되겠어? 이런 망언을 이제 그 역사가 하십니다. 근데 사실 아프리카에 그 콜로니 이전에도 당연히
역사가 있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 중에 하나인데 여기 다양한 고대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여행하실 때 이제 관광지 보면 아 진짜 우리 이집트도 고대 왕국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절에 같이 이제 그 뭐랄까 왕국들이 거기에 있는데 유명한 왕국들이 이쪽에 악숨, 에티오피아도 이쪽 가시면 악숨 거기 뭐랄까 그 큰 커다란 돌덩이 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행하면서 굉장히 보실 만해요. 그리고 여기 콩고 왕국도 있고 지금 요 가나 왕국, 말리 왕국 이때도 송하이 왕국 이때도 왕국 그 사하라 사막 요쪽이 굉장히 그 강이 하나 있어요. 니제르 강이라는 요 강을 따라서 왕국들이 그 당시 고대 왕국들이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시면 이런 것들도 보실 수, 그러니까 뭐 관광지라고 해서 정말 다 요즘 이런 것만 보시지 말고 좀 옛날의 아프리카 역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유적지들을 돌아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인 왕국에는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가나, 현재 가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는 가나인데 지금 가나는 더 밑에 있어요. 이쪽에 없고. 그리고 말리, 송가이, 동부 아프리카의 악순, 쿠시, 그리고 중남부 아프리카의 콩고 왕국과 노모무타파 왕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이제 이걸 전해드릴 수 없냐 하면 이제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은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기록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예전부터 그 뭡니까 직지삼경에서 막 기록하고 한자로 찍고 해서 우리의 이제 역사들을 기록했다면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 구전으로 이야기로 노래로 춤으로 어떤 그리고 할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쭉 내려오는 이야기들 거 그러니까 구전 들을 그런 부분들이 문화적 이제 역사로 많이 남는데요. 그래서 이런 옛날부터 이런 내려온 지식이랑 전통, 이런 전설을 구술해 주는 이야기꾼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그래서 이런 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그 자기들의 문화를 습득하기도 하고요. 이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들을 그리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리오라고 부르고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인몽기라고 불렀는데 이 아프리카 국가 사회 속에서 이 구전 전통가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많은 역사 자료들이 사실 문자 기록보다 이제 구전을 통해 전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지. 이런 구전 전통가들이 보통 이제 마을 연장자로 마을도 지휘하고 이런 개개 마을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한 노인이 숨을 거두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그 여러 가지 전통 문화적인 부분들이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남기고 그리고 이런 구전 전통가들이 아주 매우 그 사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문자가 없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우리 에티오피아에 이제 아마리가 그 아프리카 중에 언어가 있는 국가는 사실 에티오피아뿐이에요. 지금 다 영어 알파벳으로 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만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자로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는 이 사회에서는 이 구전 인제 이야기가 더 기록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수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인 것을 더 선택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프리카가 역사가 없는 것은 당연히 절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의 문화와 역사가 이제 북반구 지역, 저희가 사실 북반구에 살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훨씬 더 풍부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문화와 역사가 다채롭고 다양하고 오래되었으면서도 또 현대로 내려오면서도 또 다양하게 변모된 것도 있고 발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대부분이 이제 지금 우리 지배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초반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 누구냐? 지배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무시되었다라고 아닌가. 정말 루치판 다이크라는 작가가 쓴 글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아프리카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눠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프리카에 갖고 있는 편견들, 오해들 이런 얘기를 나눠 봤고 기본적으로 다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다양하다 이름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은 강의가 다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아프리카 54개국이야. 나라가 아니야. 대륙이야. 54개국이야.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강의는 아프리카는 54개국이네. 너 알아? 54개국인지 알아서 몰랐지?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경선은 왜 일찍 썼냐? 베를린 회의 때문이야. 너 베를린 회의.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뒤쪽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드디어 스와질랜드 랜선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제가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시간이 전 2시간 풀로 쓰겠다고 했는데 혹시 제가 이제 쉬는 시간 없이 가도 괜찮을까요? 혹시 쉬는 시간이 필요하시면 중간중간 자유롭게 화장실 다녀오시고 볼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제가 조금 더 차라리 조금 이제 점심시간이 이제 12시니까 조금 더 빨리 끝내는 쪽으로 좀 바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에스와티니 랜선 여행을 제가 같이 떠나보려고 해요. 제가 갔다 왔을 때는 사실 스와질랜드였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제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평화롭고. 근데 제가 갔다 온 사이에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제가 원래 평화로운 스와질랜드 썼는데 이 평화로움을 지금 잠깐 뺐어요. 왜냐면 그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아직 지금 평화롭지 않아가지고 평화로움을 빼고 에스와티니 랜선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말을 네, 다 업무 네,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스와질랜드, 에스와틴. 저도 입에 안 붙어요. 에스와틴이라는 말이 정말 입에 안 붙는, 정말 국가명을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보면서도 진짜 대단하다. 국가명을 바꾸다니. 근데 왜 바꿨는지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스와질랜드, 에스와티니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에 있어요. 남부 아프리카인데 심지어 잘 안 보이시죠? 조그만데 남아공 안에 있어요. 네. 여기 남아공에 작은 나라가 2개가 있어요. 네, 스와질랜드랑 레소토라는 국가가 있는데 사실 레소토도 그리고 스와질랜드도 그리고 너무 작아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 나라가 아닌데 특히 레소토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근데 스와질랜드가 관심받고 좀 각광받는 이유는 제 생각에 국왕 왕정 체제인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지금도 아프리카 국가 중에 왕정 체제를 유지하고 이제 있는 국가들이 많지 않은데 왕정 체제를 유지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국제사회에서 조롱을 받기도 하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왕정 국가냐 왕이 다스리는 국가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구설수에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스와질랜드에 이제 이야기가 왔다 갔다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레소토는 거의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레소토. 네, 거기도 스와질랜드 옆에 똥 작은 나라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레소토도 굉장히 평화로운 국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옆에 요만한데 스와질랜드가 아까 처음에 더반 가보신 분 혹시 계신가? 남아공의 더반이라고 남아프리카 공국의 길 쪽 하면 요 위쪽에 있는 이제 작은 소도시인데 남아공도 정말 케이프타운 그리고 케이프타운이라는 이제 도시가 있는데 여기 남아공 여기 이쪽 끝이 케이프타운인데 케이프타운에 가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여기를 놓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웠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이프타운이 예전에는 이제 케이프곳이라고 이렇게 유럽에서 물자를 실어서 이 바다를 통해서 이 케이프타운에서 잠깐 쉬었다가 여기 이제 인도나 중국으로 물자를 날았어요. 옛날에 문화가 이제 없었을 때. 그래서 이 케이프타운을 네덜란드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이제 싸우다가 나중에 영국이 이제 가지고 갔는데 가보면 여길 두고 왜 싸우는지 알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계절도 너무 좋고 그 앞에서 바닷가를 이제 딱 보면 너무너무 예쁘고 근데 이 케이프타운을 벗어나면 케이프타운은 그래서 백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케이프타운을 벗어나면
네. 백인들의 수도 정말 줄어들고 여기 보면 좀 시골 마을이 이제 나타나는데 저도 이제 버스 케이프타운 갔다가 더반에 갔다가 더반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요렇게 해서 여기 도로가 노란색이 있어요. 요렇게 돼서 요렇게 여기 은바바네가 이제 수도거든요. 그래서 은바바네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남아공은 이제 있다가 이제 스와질랜드로 들어가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정말 네팔, 인도 갔다 오신 분 계실지 몰라요. 제가 이제 인도 여행을 하다가 인제 그 보더를 이제 걸어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인도 사람들을 보다가 네팔 사람들이 정말 이 다리 위에 하나가 있는데 도착을 했는데 네팔 사람들은 눈빛이 다른 거 혹시 보셨을지 몰라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국경을 바로 하나인데 이렇게 다르지 사람이? 인도 사람들은 좀 그 인도 사람 특유의 느낌이 있는데 네팔 사람들은 굉장히 순하잖아요. 눈빛이 좀 되게 순하다고 저는 느꼈는데 그런 것처럼 남아공에 있다가 스와질랜드에서 정말 그 보더 하나를 넘는데 스와질랜드 사람들이 대부분 약간 쪼끔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좀 귀여워요. 키도 많이 크지 않고 동글동글 귀여운데 그런 동글동글한 귀여운 아저씨가 인제 딱 운전석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타서 앉았는데 막 운전을 하다가 중간에 쉬는데 아저씨가 막 약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어디 아프세요? 어디 왜 약을 드세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에이즈라고 "에이즈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스와질랜드가 에이즈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냥 밝혀진 바에 의하면 40~50% 아니 어떤 자료에서는 막 60~70%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갔죠. "에이즈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우리 기사님이 그 약을 먹어서 자기가 "에이즈 걸려서 이 약 먹는 거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초반부터 긴장하고 약간 놀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동글동글 기사님. 근데 가서 막상 보면 '정말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이제 거기서 오래 지냈던 이제 외국인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 이제 평균 수명이 40~50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뭐 보면서도 금세 이제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다. 진짜 그런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현지 친구한테 물어보면 "아 뭐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 막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현재까지는 인제 좀 수치뿐이긴 하지만 그런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에이즈 발병률이 좀 높은 국가입니다. 에스와티니는 말씀드린 대로 왕정 국가예요. 전체 인제 군주제인데 정말 왕이 다 하는 국가예요. 이제 이게 나중에도 좀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점도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왕정 국가가. 왜냐면 스와질랜드 같이 작은 어떤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좋은 역할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민주주의 체제로 가는 게 이제 맞다고 보는데 전체 군주제고 그리고 행정 수도는 음바바네 아까 제가 위쪽으로 보여드렸던 곳이고 이 민족 구성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스와질랜드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것도 특수한 국가예요. 왜냐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막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300에서 500개 민족들이 정말 막 다 모여 산다고.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 나죠. 뭐 진짜 뭐 자기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고 내일의 적이 오늘의 친구도 되고 그 어떤 이해관계 싸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뭐 진짜 여기 이제 석유 관련해서도 그렇고 스와질랜드는 정말 90%가 스와지 민족이에요. 그 동글동글. 정말 순한 민족인데 그리고 그 3%가 백인인데 그 백인은 이제 아마 제 생각에 남아공에서 이제 넘어간 이제 백인들이죠. 이제 그런 후손들이. 제가 초반에 인제 스와질랜드 갔을 때 음 제일 처음 사귄 친구가 이제 백인 친구였는데 그 친구 인제 할아버지가 남아공 이제 영국인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백인도 그게 있어요. 그걸 따져요. 영국인 출신이냐 네덜란드 출신이냐 약간 보어족이라고 하거든요. 보어 민족이라고 하는데 약간 영국인들은 그 초반에 영국인들은 그 네덜란드인이랑 안 놀았어요. 그냥 우리는 영국이고 너는 네덜란드." 그런데 나중에 인제 막 아프리카 인제 사람들한테 공격당하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둘이 좀 뭉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백인들이 이제 남아공이랑 스와질랜드
그 스와질랜드에서는 3% 정도가 살고 있고 언어도 굉장히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스와티어. 이제 스와티어를 쓰긴 하는데 그 스와티어가 이제 딱 그 독자적인 언어라기보다 여러 가지 반투어 계열에서 많이 그러니까 그 남부, 북부, 동부 쪽을 많이 쓰는 어군이 있어요. 그 어군에서 내려온 어인데 그래서 한화에 이제 공용어를 쓰기 때문에 네, 아시다시피 그런 트러블도 없고 그리고 영어를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였어요. 오랫동안 영국 식민을 겪었기 때문에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영어를 다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갔을 때도 물어보고 하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실 때도 기본적인 영어만 가능하시면 그렇게 다니시기 어려운 국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2020년 기준으로 120만 명이 조금 넘어요. 120만 명은 감이 안 오시죠. 어느 정도냐면 수원시가 119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원시가. 우리나라 진짜 인구 많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감이 옵니다. 스와질랜드가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119만 명보다 조금 많은 국가. 그리고 이 얘기하면 또 완전 감이 오시죠. 17,365km제곱미터의 면적인데 강원도보다 조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완전 감이 오시죠? 얼마나 작은지. 이거 나라라고 볼 수 있나? 라고 보실 정도로 굉장히 작은 정말 소국입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당연히 위아래로 이동이 가능하겠죠. 작고 인구도 작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신교예요. 이제 기독교를 믿고 국왕도 기독교 믿고 그리고 카톨릭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어서 그러니까 메인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 아프리카의 다양한 국가에서 이렇게 종교를 얘기하면 뭐 개신교, 뭐 이슬람교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저변에 토착 종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착 종교가 이제 베이스로 사실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남부아프리카에서 상고마라고 하는데 점을 쳐주는 주술사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게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몇 프로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저변에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와질랜드 같은 경우는 주로 농업 국가예요. 근데 이게 농업 국가라고 말을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너무 가난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이 주 메인 인컴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아공을 많이 의지를 하고 있어요. 수출 그리고 이주 노동. 대부분 이주 노동을 젊었을 때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바로 나가서 일할 수 있으니까 이주 노동을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남아공 수출 수입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한때는 남아공에서 스와질랜드 사람들을 이렇게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내려서 일을 하면 더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일자리도 빼앗기고 있다 보니까 좀 트러블이 있기도 하지만 어떻겠어요. 내려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2018년 4월 달에 독립 50주년 행사를 맞아서 에스와틴이라는 이름으로 국명을 바꿉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도 진짜 대단하다 했는데 스와질랜드라는 이름이 스위스틀랜드라는 스위스와 약간 헷갈린다. 이런 약간 이제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약간 이제 그 스와질랜드라는 이름을 영국에서 아까 보셨죠?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막 다 짓잖아요. 영국의 약간 식민의 잔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에스와틴이라는 이름으로 그 스와지 민족들의 나라라는 이제 그 뜻으로 에스와틴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국왕이 굉장히 어떤 전통과 문화를 더 강력하게 좀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멀쩡히 있던 나라도 바꾸고 더 약간 권력을 더 강력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에스와틴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에스와틴이 아까 왕정 국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왕정 국가인데 그 듀얼 모나키라고 이중 군주 통치 체제를 써요. 왕도 있고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누가 또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왕의 엄마입니다. 왕비도 아니고 왕의 엄마가
이제 이중 군주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디 뭐 공관서 이런 데 가면 이런 그림이 다 있어요. 사자랑 코끼리. 이 사자가 이제 나타나는 게 왕이고요. 코끼리가 나타내는 게 퀸 마더, 왕의 어머니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왜 이렇게 중요한가 보면 어 왕이 우리나라는 어떠죠? 김씨가 왕이 계속 세습되죠. 왕의 아들, 큰아들 뭐 이렇게 세습이 되잖아요. 근데 이 나라 국가의 왕 선출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 아까 뒤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국가는 어 일부 다처제 국가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다 모두가 일부 다처제는 아니지만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럼 스와질랜드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남아공도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유난히 스와질랜드가 이제 비난받고 있는 이유는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현 왕이 한 15 명이 넘는 아내를 인제 보유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일부 다처제 국가에 있다 보니까 누가 왕의 아들이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겠죠.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겠죠. 그럼 어떻게 왕을 선출하냐면 왕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왕정위원회가 이제 여러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의 여러 부인이 있죠. 그러면 그 부인을 간택을 합니다. 아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너로 정했다." 부인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 부인의 아들이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부인의 그런 여러 가지 보죠. 사회적 배경, 어떤 집안 여러 가지 보겠죠. 그런 거 보면서 그다음에 왕을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를 만났느냐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왕이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엄마를 만나야 가능하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는 그 퀸 마더, 왕의 어머니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 사진들, 왕, 그리고 퀸 마더, 엄마, 그리고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입헌군주제 때는 헌법 하에 의해서 총리를 이제 뽑자 이런 거였는데 아예 전제 군주제가 되면서 왕이 총리도 뽑습니다. 총리도 뽑고 거의 총리가 그냥 왕의 거의 사실 막 비서 같은 느낌이어서 전화하면 바로 오고 뭐 가라 하면 가고 약간 이거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느낌을 사실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국무총리가 어떤 왕의 어떤 정치적인 대변인 역할을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와티니 뿌리를 이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스와지 민족들은 그 아프리카 이렇게 있을 때 중부에서 남부로 그 내려오면서 그 자기 스와지 민족을 세워요. 18세기에. 그러면서 이걸 이해하면 왜 이 가부장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 스와질랜드에서 딜라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스와지 왕국을 짓습니다. 지으면서 어떻게 이 주변을 정복해 나가냐면 결혼을 해서 우리도 옛날에 하잖아요. 뭐 어느 유럽에서도 공주랑 정략 결혼을 해서 그 나라와 협력하거나 관계를 맺는 것처럼 이 딜라민 사람이 다른 이제 뭐 민족의 딸과 결혼하고 하면서 점점 그 규모를 키워갑니다. 그래서 약간 전략 결혼으로 외교 동맹을 맺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음스와티 2세라고 여기 요쯤에 있는데 이 음스와티 2세가 스와질랜드 역사상으로 굉장히 용맹한 왕으로 기록이 돼요. 왜냐하면 스와질랜드의 면적을 2배로 넓혔다. 그 2배로 넓혀도 얼마큼입니까? 사실 뭐 경기도쯤일까요? 네, 경기도쯤을 넓힌 걸로 아주 '아 용맹하다. 요 정도 넓혔다.' 근데 지금 넓혔다가 그래서 이 스와질랜드의 이름이 이 음스와티에서 나와요. 스와티라는 이제 이름에서 에스와티니가 이제 그 민족의 이름을 따서 이 왕의 이름을 따서 시작되고 지금 현 왕의 이름도 음스와티 3 세입니다. 3 세. 그 2 세부터 쭉쭉쭉 여러 왕이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이렇다 할 어떤 성과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와티니에서 음스와티 2 세부터 그리고 지금 음스와티 3 세까지 이렇게 왕의 계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 지금 다음 설명드릴 건데 소부자 왕이 이 스와질랜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왕이에요. 전 왕인데 바로 이 음스와티 2 세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굉장하신 분입니다. 아주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로 봤을 때는 한
아내가 한 70여 명 정도 되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자식이 한 200여 명. 그럼 그 200여 명의 자식이 어떤가요? 어마어마하죠. 그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 네,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하시면 이 스와질랜드의 구조가 이제 막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이제 어머니들, 여기 많죠. 여기 인코지까지 많은데, 여기서 이제 요 어머니가 이제, 다음, 너를 정했다. 너의 아들이 왕이 될 거야. 이게 딱 이제 왕정에서 정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왕이 됩니다. 이 소부자 2세,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소부자 2세. 전 처음에 이제 소부자라는 말 듣고, 이 사람이 소가 많은 부자인가 보다. 소가 많아. 왜냐면 여기 소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소부자 2세. 소부자가 가는데 그런 거 당연히 아니죠. 소부자 2세가 물론 소가 많은 왕 부자이기도 하지만 이름입니다. 이름 소부자. 소부자 1세도 물론 있어요. 역사 속에. 소부자 2세는 에스와티니 7대 국왕입니다. 근데 아주 오랫동안 왕위를 해요. 80년이 넘게 왕위를 합니다. 이게 아주 전 세계 기록적인, 지금 막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막 그 정도로 지금 89년 정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이 왕위에 계셨어요. 그 스와질랜드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통치했다, 이렇게 역사로 기억되고 있는데, 이 소부자 2세는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왕위 계승자로 지명을 받습니다. 그냥 응애 애기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중에 왕비를 정하고 그 왕비에 이제 자식으로서 지명해서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왕위 계승자로 지명을 됐는데, 그러면 그 4개월 만에 아기가 왕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누가 했냐? 이번에는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가 이 스와질랜드를 통치합니다. 이 할머니가 또 대단한 할머니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도 되게 재밌어요. 이제 그 왕후가 이제 좌지우지하는 게 있는데, 이 왕후가 이 소부자를 너는 이제 크게 될 놈이야 이렇게 하고 남아공에 교육을 시킵니다. 남아공에 보내요. 그래서 이제 소부자 2세는 그래서 남아공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와질랜드에서 봤을 때는 남아공이 이제 그래도 현대적인 교육기관으로 여겨졌겠죠. 그래서 남아공으로 가서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나서 성인이 됐을 때 이제 1920년대였어요. 그때 왔는데 그때도 이미 처음 한해는 원래 남아공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남아공이 영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스와질랜드도 자동으로 영국령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령이 돼서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20년대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가 어떤 왕이잖아요. 왕인데 여기 했는데 영국에서는 왕으로 쳐줬겠어요? 안 쳐줬겠죠. 근데 국민들은 소부자 2세를 계속 자기들 왕이라 지키고 싶은 왕으로 이제 추대한 거죠. 그래서 소부자 2세가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으로 가서 이제 막 이제 재판을 합니다. 우리 땅을 돌려달라. 근데 영국이 당연히 안 주죠. 당연히 좋겠어요, 안 주죠. 1923년대에 이제 영국을 갔는데 거기 법정에서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죠. 그래서 내가 이 스와질랜드를 더 꼭 찾겠다, 이런 일념으로. 그래서 약간 문화나 그런 어떤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전통과 문화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꼭 계승하고 지켜가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자라나 성인이 20대 됐으니까 이미 1963년, 그러면 거의 이미 이제 뭐 나이가 꽤 들었죠. 한 40, 50대가 됐겠죠. 그때 이제 사실 영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20대 때 이제 그러니까 왕은 이미 내부적으로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스와질랜드를 다스리기 시작한 건 60년대예요. 이 60년대에 어떤 일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는지 아시죠? 그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그렇게 막 영국, 프랑스 막 그렇게 박터지게 싸우고 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식민지를 관리할 힘도 없어진 거예요. 다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약하게 느슨해집니다. 그러면서 63년도에는 제한적으로 그래, 그 소부자 당신이 한번 해봐, 이제 다스려봐,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67년도에는 이제 외교랑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영국 왕국 자치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와질랜드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제일 거의 마지막 주자로 독립을 합니다. 68년에 독립을 하고, 근데 이 독립 역사를 보면 여기도 이것도 이제 스와질랜드의 특징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잘 돌려받았다.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돌려받았다. 그게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좀 프라이드기도 한데,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식민지 안에서 굉장히 싸우고 이걸 뺏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이랑도 이렇게 막 마찰이 심하거나 트러블이 있거나 핍박받거나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영국에서는 스와질랜드는 그렇게 관심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남아공이 자기들 메인 인제 상권이지 스와질랜드는 그렇게 막 자기들이 힘써야 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그렇게 이렇게 가만히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하면서도 천천히 이제 이양받았다 약간 이런 얘긴데, 그래서 민족 간의 정략 결혼을 했다 하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독립 후에 헌법 개정하는데 그 헌법이 원래는 영국이 줄 때는 입헌군주제로 줘요. 인제 왕은 있지만 헌법 안에서 너희 나라를 다스려라 하지만 이제 지나지 않은 70 년대에 그냥 전제로 제로 바꿔요. 왕이 곧 왕이다. 내가 곧 왕이다. 왕이 곧 법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뒤에 이것도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제 민족 간의 정략 결혼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수아티 2 세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커졌잖아요, 나라가. 소부자 2 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이 소부자 2 세의 성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딜라민입니다. 왕족은 다 딜라민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럼 딜라민이랑 결혼하나? 안 합니다. 왕이 결혼하는 사람은 딜라민이를 제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다 어떤 씨족이랄까 친족을 다 집대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도구로 썼다, 이제 그런 결혼이 그런 도구였다 썼다고 하지만 한 70 명은 좀 너무 많은 것 같긴 해요. 70 명은 좀 많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화합하고 이루려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3 년간 왕위에 머물면서 역사상 가장 오랜 왕이 있었던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 사진은 제가 막 박물관 같은 데서 찍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만 봐도 이 나라가 얼마나 좀 그래도 평화로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식민지 시절에도 요게 인제 엄마인데 여기가 인제 영국의 이제 그 웨일즈 프린세스 그 공주예요. 공주랑도 만나서 사진도 찍고 요때도 공주가 방문한 날인데 이렇게 좀 평화롭게 그 영국이랑도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가 독립기념일인데 여기 인제 면류관을 쓰고 전통 복장을 입고 인제 독립기념 발표를 하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전 다 너무 재밌다고 하죠. 우리 들으신 분들은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 가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게 소부자 2 세를 보면 이제 그게 또 박물관인데 이것도 되게 특징인데 여기 안시나티사라는 말이 써 있어요. 거기 자세히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I have no enemy. 나는 적이 없다. 이 한마디로 이 소부자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소부자가 어떤 사람이었냐? 제가 무슨 평화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나는 적이 없어. 에너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의 어떤 정치 철학, 어떤 삶의 철학, 어떤 이 통치 철학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적을 두지 않는 거죠. 평화롭게. 우리는 화합이야. 근데 이게 인제 어떨 때는 이제 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또 인제 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제 초반에는 이렇게 화합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왕으로 인제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소부자 박물관인데 요 상을 누가 만들어 줬냐면 이것도 재밌어요. 여기 보면 인제 중국이 써 있어요. 그냥 차이나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스와질랜드에서 재밌는 건 중국이 누굴 얘기하냐면 타이완이에요, 대만. 아프리카 다양한 국가들에서 중국 얘기하면 정말 중국이거든요. 근데 이 대만과 국교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예요, 스와질랜드가. 그래서 중국이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지금 타이완 국가와 이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둘이 작은 국가로서 뭔가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되게 수교한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 스와질랜드에서 보이는 중국인들은 다 대만인이에요. 물어보면 또 "너 중국인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또 중국인이라고 대답 안 해요. "난 타이완 사람이야." 타이완 사람 중국인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타이완이야." 그래서 그 진짜 아프리카 여행이나 다른 국가 가보면 중국인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여기는 대만인이 많고 대만인들이 그 인제 음사티 3 세도 그런 걸 좀 알죠. 지금 이건 다른 얘기지만 중국
이제 아프리카에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사실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분별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좀 잘 걸러내고 자기들이 수교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이런 걸 보면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대만, 타이완에서 지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도 있어요. 여기 소부자 아빠 옛날에 돈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본 플랑가 모습이고, 요즘에는 요런 모습이에요. 이제 심랜드에서 이제 음사티 3세 얼굴이 지금 화폐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스와질랜드의 어떤 역사를, 그러니까 개관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큰 특징, 문화적 특징을 두 가지 말씀드리면, 가부장 사회. 근데 여자도 아까 퀸마더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하지만 전적으로는 사실 가부장 사회입니다. 그래서 로반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부장 사회의 이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로반바가 뭐냐면 저희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신부때입니다. 신부때. 결혼할 때 아내의 이제 가족들이 그 남자의 가족에 신부때를 지급합니다. 뭘로? 소를 줍니다. 그 계급에 따라서 소를 주는데, 제가 이제 거기 머무는 동안 청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꾸 결혼하자고 저한테.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 사람들 왜 이래.' 진짜 저한테 막 결혼하자 하면 "아 왜 이래." 막 이랬는데, 나중에 저도 너무 이제 적응이 되고 재밌어 가지고 이제 저한테 결혼하자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너 소 몇 마리 있는데?"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갑자기 당황합니다. "소? 소 나? 많아." 막 이래요. "얼마나 많은데?" "나 외국인이야. 한두 마리로 한대." 내가 "엄청 많아야 돼." 그랬으니까는 자기 정말 자기들끼리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 몇 마리는 세 봤나 봐요." 그래서 나 소 진짜 많아."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소를, 근데 인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로밤바 문화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어머니가 균형적 역할을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사회는 가부장 사회라는 거. 그래서 모든 경제 권력이 다 남성의 손에 있고, 그리고 인제 뭐 아이에 대한 어떤 권한도 다 이제 아버지에게 있고, 사실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그렇게 막 결속이 있지 않아요. 왜냐면 딸은 당연히 다른 인제 가족으로 보내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옛날 많은 이제 사회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문화가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단결의 문화. 뭐 하면 정말 잘 뭉치고 잘 단결하고, 그래서 수아지 민족이 이제 단일 민족에 살다 보니까 이 문화 내 속으로 아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의 문화는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집에서부터 우리의 인제 가족, 우리 가족, 그다음에 로컬, 그다음에 지역,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결의 문화가 있다. 요 두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뒤에 나오는 설명에 또 연결이 됩니다. 네. 스와질랜드에 대해서 이제 좀 인제 역사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네. 드디어 인제 음플란가라는 갈대 축제를 한번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축제에 대해서 인제 가기 전에 검색을 이제 해 보잖아요. 어떤 인제 축제인지 어떤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제 예전에는 이런 거 한번 인제 막 같이 해 봤어요. 검색창에 에스와티니 갈대 축제 한번 검색해 보라고. 네. 지금 해 보시면 막 해 보시려는 분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게 나오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은 쪼끔 그래도 요 근래 누가 기자님이 다녀오신 막 영상도 있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미인 대회, 막 왕의 간택 대회 막 이런 식으로, 왕이 뭐 이제 미인을 간택하는 대회다, 뭐 축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편적인 얘기, 선정적인 얘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축제에 참여하는 여자들이 인제 상의를 텟을만 입고 인제 축제에 참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정적인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돌면서 그런 부분만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이해 전혀 없이 갈대축제에 대해서 왕에 대한 조롱, 그리고 이 문화에 대한 조롱, 이런 부분만 나오는 걸 제가 이제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인제 그때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인제
제가 하는 얘기들에서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 이런 걸 이제 분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실 겁니다. 이 갈대 축제에 대해서 인제 알아보려면 이 갈대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야 됩니다. 갈대 축제에서 갈대 도대체 무슨 역할 이런 건 어디에 나오지 않아요. 이 스와질랜드에 이 갈대 축제하는데 이 갈대가 뭔지에 대해서 어디도 설명하지 않아요. 이 갈대가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 장군 신화 있잖아요. 천지창조 장군 신화. 네 그런 시작이 됩니다. 이 줄루 민족 이 남부 아프리카 같은 이 신화 창조에 인제 단군 신화처럼 그런 게 있는데 뭐냐 오래전에 아주 큰 씨앗이 있었다. 그 씨앗이 땅속에 가라앉았고 그 속에서 갈대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근데 그 갈대가 천천히 사람으로 자랐다. 그게 최초의 인간인 거죠. 최초의 창조자 웅크룰루였다. 그래서 갈대가 자라고 무거워지면서 똑 떨어져 나와서 그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갈대가 점점점 다른 데 돌아보니까 사람과 남성과 여성으로 형성되는 걸 보았다. 이런 네 이런 줄루 민족의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또 갈대는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 갈대 축제를 또 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은플란과 이 갈대 축제는 처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도록 장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제 이건 뒤에 설명을 다 드릴게요. 퀸마더를 위한 상징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왕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임플란가가 시작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단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스와지 소녀들이 다 서로 단결하고 연대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그런 기능 전통적인 기능에서 임플란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가는 7일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7일 동안 제가 이제 거기서 가면서 진짜 세세하게 기록도 하고 보면서 그런 사진들 이 임플란가는 제가 사진들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이루어지는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가 첫째 날은 떠남입니다. 저도 갔죠.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어요. 제가 현지 조사를 갈 때 인제 조사를 가려면 조력자가 필요해요, 현지에. 미리미리 인제 구해서 가야 되죠. 근데 이 스와질랜드 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국에 스와지가 3명 그때 이거 봤을 때 3명 있었어요, 3 명. 그 3 명을 제가 어떻게 만납니까? 어디 있는 줄 알고. 못 만났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스와질랜드 사람도 그렇고 뭐 워낙에 인제 인구도 적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막 가는 일단은 출발은 했죠. 제가 막 다른 나라도 막 다니면서 스와질랜드에 갔거든요. 출발하면서 계속 이제 막 찾는 겁니다, 저를 도와주신. 그리고 현지어도 통역을 해 줘야 되니까. 막 찾는데 이제 어떤 우간다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내가 아는 브라더가 있는데 한번 컨택해 봐." 그래서 딱 연결을 해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여기 보이는 여자인데 친구인데 인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한국의 카이스트를 졸업을 한 거예요. 석사를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한국 문화를 되게 잘 이해하고 있고 학술적인 학구적인 면도 선생님을 인제 하고 있더라고요, 스와질랜드에서. 스와질랜드 선생님이 굉장히 많거든요. 스와질랜드 선생님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진짜 스와질랜드 가기 며칠 전에 이 친구랑 컨택을 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그 친구의 형이 아침에 차를 태워 줬거든요. 또 차가 없으면 못 다니니까. 굉장히 이 연구에 보면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아름답지만 사실 이 연구자로서 이 현장에 가면 굉장히 지난합니다. 막 정말 잠도 못 자고 머리도 엄청 빠지고 맨날 기록하고 이런 시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면 첫날 떠나는 날 이렇게 제가 또 거기서 우연히 이제 친구 소개를 받아서 어 치프 이제 뭐 추장이라고 해야 되죠. 이 스와질랜드는 단위가 정말 그 마을 단위가 아직 그 스와질랜드가 있지만 그 행정구역이 4 개로 나누어져 그 안에서도 이 마을 단위로 관리를 합니다. 그 관리를 하는 존재가 추장인데 이제 그 추장은 대부분 왕족이에요. 왕족. 아까 소부자 왕이 아기를 굉장히 많이 낳은 거 아시죠? 200명 넘게 낳았으니까 그 200 명이 또 아기를 낳으면 몇 명이야 또 엄청 많겠죠. 그래서 왕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치프들이 인제 있고 사실 그 치프들이 뭐 월급을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치프들도 다 자기 직업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마을을 같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플란가가 시작될 때는 이 치프들도 굉장히 자기 이제 지역 주민들을 잘 챙겨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제가 가서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얘기도 나누고 같이 뭐 옥수수 술도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막 이런 시간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한둘씩 이제 이 소녀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음플란가에 참여할 친구들. 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 흔히 말하는 처녀들이만 여기 참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마을에 있는 처녀들이 이제 이 추장을 만나러 옵니다, 아침에. 근데 사실 이 추장도 매일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오늘 이런 날이니까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마을마다 모여 갖고 춤을 추거든요.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옷을 입고 아침에 딱 맞춰 봅니다. 또 자기들만의 춤을. 이제 마을 사람들의 축하도 받고요. 가방을 이렇게 다 들고 와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가야 되니까 딱 짐은 이고지고 옵니다. 트럭에다 이렇게 실어요. 그래서 요 2명의 인제 찐분나를 이제 이 추장이 인제 선정을 해요. 왜냐면 아이들끼리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 2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이 여정을 같이 해줄 분을 선정을 해서 이제 같이 떠나 보냅니다. 이렇게 첫날은 떠나는 거, 떠나면서 하루를 다 보냅니다. 둘째 날은 이제 이 퀸 마더의 어 뭐랄까 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돔이 있습니다. 퀸 마더의 그 뭐라 설명해야 될까? 옛날 그 집을 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거든요, 이 음플란가가. 그래서 둘째 날은 이제 등록을 하러 갑니다. 예. 그래서 어제 하루는 떠나고 오늘은 등록하고 하고 근데 제 친구 아까 그 카이스트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한국은 온라인으로 등록하겠지. 그리고 이 축제 하루면 끝날 거야. 온라인 등록해서 아침에 모여서 오전에 축제하고 오후에 축제하고 저녁에 끝나겠지. 한국은 다 빠른 나라니까. 근데 여기는 스와질랜드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째 날은 이제 다 모여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이 여자아이들이 모여 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등록을 하고 요게 되게 재밌었는데 인발리 파운데이션이라고 인발리가 뭐냐면 인제 그런 처녀 꽃이거든요. 꽃플라워. 그래서 인발리 파운데이션이라고 이 축제의 리더가 왕의 첫째 딸입니다. 그래서 첫째 딸이 이 NGO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NGO에서 이 아이들이 오면 신발 뭐 어떤 해에는 막 가방 막 이런 식으로 생필품을 막 나눠 줍니다. 요 신발을 올해는 그때는 신발을 다 나눠 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온 우리 소녀들은 또 어떻게 보면 시골에 살다가 음바반에 인제 여기 도시에 온 거죠. 뭐 물론 작기야 하지만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좀 일탈의 시간도 되고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밤이 늦도록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여기 약간 스테디움 같은 데서 학교 이런 데서 모여서 잡니다 다. 지정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모여서 자면서 인제 이 축제의 시작을 같이 흥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스와질랜드에서 모든 인제 여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처녀들이 참여하는 거 아니고 사실 쪼끔 뭐 어떤 말로 보면 좀 모더나이즈 된 뭐 현대화된 뭐 이런 친구들 뭐 이런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콧방귀 껴요. "나는 당연히 안 가." 당연히 안 간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인제 대부분의 친구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어디서 왔나.' 정말 많은 우리 어 처녀들이 모여서 음플랑을 합니다. 우리 여기 치프님도 다시 옷 갈아입고 네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전통의 축제라고 하지만 또 막 이렇게 아이폰도 차고 선글라스 끼고 막 축제처럼 즐기러 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셋째 날은 이렇게 모였잖아요. 모여서 이제 갈대를 꺾으러 갑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 한 100 킬로 정도 되는 거리를 다 걸어서 갔대요. 걸어서 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죠. 버스를 대절해 줍니다. 다 구강이 해 줍니다. 구강해 주면 이 버스를 타고 그 근처에다 떨궈 줍니다. 근처에 떨궈 주면 다 걸어 갖고 요 갈대밭이 여기 있어요. 갈대밭에 가서 갈대를 꺾으러 갑니다. 이 갈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역할이냐.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왜 처녀들이 갈대를 꺾냐. 처녀들이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하거나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존재는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갈대를 꺾는다고 해요. 그래서 좀 웃긴 말로는
만약에 인제 막 처녀가 아닌 사람이 이 갈대를 꺾는다. 그럼 갈대가 후수후수 이렇게 고개를 숙일 거다. 처녀가 아니면 막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제 처녀들이 인제 이 나라에 아이를 낳을 인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잖아요. 다음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갈대를 꺾어서 이제 그 퀸마더한테 가져다 주는, 그리고 퀸마더는 그 방풍막을 그걸로 만듭니다. 그 전통 그 가옥의 방풍망을 이제 이 소녀들이 이제 선정한 갈대로 방풍막을 만들까 합니다. 여기 가면 근데 정말 다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 초록색 옷 입은 요 처녀들은 경찰이에요. 아니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 그러니까 커다란 나이프를 들고 우리 군인 인발리들이 여기 있고, 여기 파란색은 경찰이에요. 네, 경찰 인발리들도 와서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앞장서는 인제 처녀들이죠. 그리고 우리 BMW 타고 오는 처녀들도 있습니다. 누구냐? 공주들입니다. 요 아주 왕실의 아주 귀한 아주 이제 공주들인데, 이 공주들은 완전 여기 앞에 차에 있다가 바로 나와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왕실 행사니까 이제 공주들이 전부 나오겠죠. 공주들이 나와서 아주 재밌게 참여합니다. 그래서 갈대도 꺾고 이 꺾은 갈대를 가지고 인제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이게 좀 큰 처녀들은 좀 멀리 가지만 좀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정말 어린 막 7 살, 8살 이런 아이들도 참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정말 가까운 곳에 있는 갈대밭에 가서 갈대를 꺾고 당연히 다 도와주죠.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막 다 힘들게 하진 않고요. 다 도와주고 해서 갈대를 꺾어서 이 근방에 있는 학교 그다음에 천막을 커다랗게 쳐거든요. 거기서 학방 묻게 됩니다. 그 넷째 날, 네, 돌아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갈대밭에 가서, 사실 갈대밭이 그렇게 멀진 않은데 가서 갈대 꺾고 그 근처에서 자고 요만큼 다시 돌아오는 날, 그 넷째 날은 돌아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기냐? 옛날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걸어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지금은 차로 내려다 주니까 이게 얼마 안 걸리는데 옛날에는 그 멀리까지 모두 걸어와 또 모두 와야 되고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깁니다. 넷째 날은 그냥 돌아오기만 해요. 정말 이렇게 쭉 돌아와서 이렇게 쉬고 계속 버스 그 트럭으로 계속 날라다 주는데, 정부 트럭이다 보니까 여분이 많지 않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나를.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갈대밭에서 이들로 계속 처녀들을 나릅니다. 그 다섯째 날은 쉽니다. 인제 갈대 꺾고 왔으니까 옛날같이 좀 너무 오랫동안 걸었으니까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쉬는데 또 재밌는 건 이날 무역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 음바바나 시내에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왕이 마지막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임플란가를 굉장히 관광적인 요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임플란가를 보러 온 관광객들, 뭐 여기 지역 주민들, 인근 인제 인근 지역 국가에 사는 인근 지역 사는 사람들 모여서 또 쉬는 날 관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역 박람회에서 하기도 하고 처녀들도 이날 너무 재밌는 거죠. 재밌는 게 많은 거죠. 잘 여기 살 때는 없는데 이럴 때 볼거리들도 많이 제공하면서 여기서 되게 막 유흥을 즐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타이완, 여기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타이완 가장 크게 부스도 있습니다. 다음은, 네, 헌정대입니다. 드디어 인제 어떻게 헌정을 하느냐. 헌정하는 날 그 댄싱 데이라 했는데요. 여기 이게 인제 이거는 모형이에요. 인제 여기 관광청에서 나와서 부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체험해 보고 볼 수 있는 부스도 만들고, 그리고 여기 깃털을 이렇게 꽂은 친구들은 왕족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요 깃털이 없죠. 근데 여기 참여하는 이 깃털 그래서 '깃털을 꼈다. 또 빨간 깃털을 꼈다.' 그러면 '아 굉장히 큰 왕족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와서 또 누가 도와주시더라고요, 예쁘게 치장하고. 그리고 이 갈대를 다 꺾어 갖고 와서 여기다가 다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놓으면 이제 국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제 이거를 다 방풍망을 막는 데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다 묶어 주세요. 예전처럼 막 진짜 막 다 일일이 노지 끈으로 묶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일회용 끈으로 이렇게 딱딱딱 묶으시면 정말 의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가 이제 내부예요. 이렇게 굉장히 사실 너무 열악해요. 제가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큰 천막에 이렇게 많은 이제 친구들이 누워서 같이 잡니다. 사실 굉장히 이 부분도 좀 막 약간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인권 관련된 여성 인권 관련된 단체에서 많이 비판도 받는 부분인데
근데 너무 막 이제 무분별하게 이런 데 자고 이런 데서 만약 위험 요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래 보이긴 하는데 사실 막상 여기서 이제 지내는 친구들 얼굴을 보면 굉장히 즐거워 보입니다. 이때가 농번기가 끝났을 때거든요. 그래 갖고 인제 막 해방된 모습으로 막 집에서 엄마도 떠나 가지고 친구들끼리 막 진짜 캠프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디움에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뭐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을 헌정하고 그날 저녁에는 인제 행진을 합니다. 행진 이렇게 이 친구가 이제 왕의 첫째 딸 이제 유명한 공주인데 이 공주가 아주 되게 재밌는 친구예요. 막 래퍼이기도 하고요. 이 친구는 미국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미국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하는 행동들이 막 인제 춤도 그렇고 인제 하는 행동도 그렇고 굉장히 인제 일반 전통적인 이 공주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만 아주 당돌하고 이 나라의 이제 큰 언니로서 이 음플란가를 이끌고 있는 큰 공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여기 보면 경찰들도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음플란가가 스와질랜드에서만 스와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우스 아프리카 보이시죠? 인근 국가에서도 이 축제를 같이 합니다. 아까 그 갈대가 줄로 신화 창조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를 공유하는 국가에서 또 이제 처녀들을 보내요, 국가에서.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마 보츠와나 친구였던 것 같아요. 보츠와나 친구들도 오고 사우스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레소토에서도 와요. 막 그래서 인근 국가들도 다 참여해 갖고 굉장히 좀 약간 글로벌 축제처럼 이렇게 판을 크게 키워서 되게 흥겹게 하고 막 외국인들도 와서 이렇게 복장하고 막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입니다. 요거는 좀 검정 사진인데 요 사진에 여기 보이는 이분은 아산티의 왕이에요. 가나 왕이에요. 가나도 인제 왕국 그 스와질랜드처럼 이게 뭐 전제 군주제는 아니지만 왕이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이렇게 다스리고 싶겠죠? 그렇지만 와서 축제를 해 줍니다. 이분이 올 때는 그 가나의 뭐죠? 젤리 부분가 뿌 불어 가지고 막 '무슨 소리야?' 봤더니 이 가나 왕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여기 음스와티 3 세입니다. 옆에 사진이. 저녁이라 사진이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같이 와서 전 세계 그러니까 약간 지역적으로 그 밑에 변방 국가들도 같이 와서 축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7 번째 날은 메인 데이예요. 메인 데이는 아침부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막 아침에 가 보면 막 다 계속 돌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사람도 굉장히 많이 왔죠. 음스와티 3 세입니다. 머리 깃털도 꽂았죠, 예쁘게. 그래서 이 친구가 레소토 인제 친구들이었던 것 같은데 와서 인사도 하고 축제 인제 같이 즐기기도 하는데 여기 친구 이제 굉장히 어린 아이들부터 이 축제에 참가하거든요. 요렇게. 또 엄청 어리죠. 근데 깃털이 엄청 많죠. 왕족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의 이제 이 행진을 먼저 시작해요. 막 먼저 시작하면 이제 언니들 그리고 여기는 인제 그 왕족이에요. 여기 사진은 다 왕족.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 마을마다 옷을 막 맞춰 입어요. 이 친구들은 인제 아마 그냥 이 손수건 같은 걸로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 입고 이 테슬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이제 가정에서는 좀 사기 힘든 만큼 비싸서 이건 왕족과 이건 경찰이니까 이렇게 예쁘게 꾸몄고 일반 친구들은 다 요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꾸며서 이제 행진을 합니다. 이게 행진 영상이 있는데 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혹시 멈출까 봐 좀 겁나는데 마지막 날까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날은 아까 이게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연구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막 이 첫째 딸도 막 인터뷰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지역 신문에 났어요. 여기 저예요 이거. 여기 갈대를 꺾고 막 사진 찍고 인터뷰하는 제 모습이 다음날 네 마지막 날 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 가지고 제가 맨날 이렇게 신문을 사거든요, 가판대에서. 신문을 사서 보는데 맨날 거기 가판대에서 이렇게 봐요. 인제 그 맨날 사니까 몇 달 동안 있으면서 아줌마가 이제 저야 아시잖아요. 네. 이렇게 보다가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가판대에서 뒤 집어 갖고 "아줌마 이거 보세요. 저예요, 저예요." 그러니까 막 이 신문이랑 저를 막 번갈아 보면서 그러네. 그 너네." 막 했던 생각이 납니다. 네. 열심히 했었고 이제 마지막 날 집에 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기를 한 덩이씩
줍니다. 네, 이것도 얘는 풍습, 소국이에요. 풍습인데, 그래서 왕이 하사하는 선물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한 이제 이런 시민 이제 좀 국민들은 이 고기 갖고 가서 집에서 먹고 이 왕이 하사한 어떤 선물이나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 국가 트럭을 이용해서 다 실어하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 다 접고 하면서 이렇게 7일 동안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음플란가 축제를 보시면 왕의 간택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왜 나오냐면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축제에 대해서 잘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분들은 아 여기서 예쁜 인제 사람 뽑아서 왕이 자기 왕비로 뽑나 보다. 이게 약간 그 일부 다처제를 약간 조롱하는 이 문화를 조롱하는 데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일부 다처제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문화적 이해 없이 왜냐면 이렇게 엄청 많아요. 정말 엄청 많은 여기서 왕이 어떤 예쁜 사람을 보고 뽑겠어요. 사실 어려워요. 뽑으려면 뽑을 수 있겠지만 정말 어려워요.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국가에서 이 내부에서 어떤 이 축제가 역할을 하냐면 어 이제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미 왕비는 간택되어 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미 왕비는 있는데 인제 이 축제를 통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춤을 추기도 하거든요. 인제 공주들도 다 춤을 추는데 그 당시에 인제 같이 춤을 추는 이제 낯선 이가 나오면 인제 '아 저 사람이 새로운 왕비구나.' 이렇게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소부자 왕도 그렇고 음사티 3 세도 그렇고 왕이 되었을 때 딱 그 전통 옷을 입고 이런 축제에 먼저 나오거든요. 이제 밝혀지고 아 그러면 사람들이 TV가 없고 옛날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축제에 참여하면서 '아 저 사람이 새로운 인제 뭐 왕세자구나. 왕이구나. 새로운 왕비구나.' 이런 어떤 역할을 했던 거죠. 소통의 창구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물론 왕비가 많지만 뭐 그 이후에는 뭐 이 음플란가에서 뽑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매년 뽑으면 진짜 지금은 이미 정말 소부자 왕만큼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기보다 이 축제의 기능 축제를 통해서 어떤 이런 리추얼을 통해서 그런 왕비나 아니면 새로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소통의 창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현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전통도 너무 중요하지만 현대적으로 이 음플란가가 이 국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또 살펴봤는데 이 오는 친구들이 이 축제를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유희의 역할 이제 막 '내가 우리 국가를 위해 전통을 위해 내가 여기 참가하는 거야.'라기보다 정말 일탈, 하룻밤의 일탈, 일 주일에 엄마와 그저 떠나서 또래 친구들이랑 놀면서 어떤 이 축제에 참여하는 일탈적인 역할이 있고 그리고 이 축제는 여자들만 하잖아요. 근데 인깔라라는 또 다른 축제가 있어요. 의식이 있는데 그건 또 남자들만 가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가는 거, 처녀들만 가는 거 또 있어요. 막 인제 아줌마들, 진짜 아줌마들만 하는, 유부녀들만 하는 그런 의식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국민들이 어떤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의식들이 여기 나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플란가만 봤을 때는 막 되게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보여지지 않는 거죠, 이 언론에서. 그래서 그런 역할을 보면 어 이 축제에서 또 이 정치적으로도 아까 보츠와나나 레소토나 이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이 왕이 이 축제를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관광 수입도 많이 있거든요. 이걸 보러 전 세계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측면도 있는데 꼭 어떤 글로벌 그러니까 인터내셔널한 인컴이 아니어도 이 상권이 갑자기 막 살아나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막 가판대를 열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경제가 그 잠시 그 축제 기간에는 막 일어난달까?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도모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거의 강의가 막바지가 돼가 있는데요. 시간을 제가 점심시간이어서 얼른 끝내야 되는데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몇 장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또 여행 관심 많으시다고 해 갖고 제 이런 어떤 학술적 연구보다 그냥 여기 에스와티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냥 요거 그냥 식사 이런 거 일상적인 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제 옥수수 가루예요. 그래서 메이즈인데 이 보통 주식이 옥수수
죽 요거거든요. 요거랑 해서 같이 먹기도 하고요. 이 시베베라는 이제 그 커다란 돌이 있어요. 그 호주에 그 울룰루 그 커다란 진짜 제일 큰 세상에서 제일 큰 돌이 있는데 그다음으로 시베베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전 지구에서 가장 큰 돌이 호주에 있거든요. 우주 그 지구의 배꼽. 근데 그 두 번째로 큰 돌이 이 시베베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딴 시베베 맥주도 네 매일매일 많이 마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통 음식이라고 하면 뭐가 맛있어요? 그러면 전통 음식이라 할 건 좀 없지만 이 시사냐마라고 이 바베큐 이게 인제 스와질랜드랑 남아공에서 잘 먹는 이제 바베큐 음식입니다. 요건 좀 약간 밥 같아요. 그냥 막 우리나라 밥처럼 맛은 안 나지만 조식으로 정말 밥 저도 막 갑자기 배고프면 이거 막 퍼먹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고기 말고도 이 야채랑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먹는 음식이고요. 스와질랜드에 코스와라는 좀 기업이 있습니다. 뭐 타이어 파는 기업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음 스와질랜드에 그 국민이 많지 않아요. 우리 한인들이 많지 않은데 이분이 굉장히 성공하신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이 요분인데 요분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코리안 데이 같은 거를 만드셔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참석해서 그냥 가본 건데 요런 사진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코스와라고 어 국 그 국 그 기업인데 타이어를 이제 국가에 납품하신다 그랬나? 그래서 그냥 성공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김밥 먹고 싶어서 사실 갔습니다. 한국 음식 너무 먹고 싶었는데 여기 갔는데 김밥이 있더라고요. 김밥도 먹고 사진도 보고 그래서 약간 좀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여기 사진 안 보이긴 하는데 요게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치과 의사신데 이 스와질랜드에서 굉장히 오래 사셨대요. 그래 갖고 평생 여기 사셔서 이 치과 이쪽 이제 병원을 운영하셔서 이 우리 스와질랜드 안에 있는 한인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있으면서 엄청 많이 불려다녔어요. 막 인제 막 갑자기 인제 제가 막 처음에 아까 그 카이스트 그 친구 얘기했죠. 그 친구 한 명만 알았는데 제가 또 인제 활발한 성격이다 보니까 또 연구를 해야 되면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야 되니까 만나다 보니까 막 "야 여기도 와봐, 여기도 와봐." 막 불려다니는데 근데 제가 막 결혼식에 또 불려다녔어요. 결혼식 사진 진짜 많은데 요것만 보여드리면 이게 전통 웨딩이에요. 요 보시면 네 벤츠 타고 가죠. 여기도 다 똑같이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근데 굉장히 근데 사실 호화로운 웨딩이에요. 이 정도면 굉장히 부잣집 웨딩입니다. 스와질랜드에서도 아빠가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굉장히 요 길이 되게 예쁜데 이렇게 해서 막 전통 그러니까 그 모던 웨딩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막 춤도 추고 여기는 약간 기독교식으로 이제 결혼을 하셨었는데 그런 되게 재밌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바로 또 어딜 끌려갔냐 전통 웨딩을 또 끌려갔어요. "야 너가 모던 웨딩 봤으니까 이제 전통 웨딩도 보러 가야지." 그래서 딱 갔는데 여기도 굉장히 큰 전통 웨딩이에요. 이 정도도 아주 부잣집입니다. 이 정도 전통 웨딩도. 그래서 가는데 이미 사람들이 엄청 있더라고요. 이렇게 피로 현장도 마련돼 있고 이 신랑의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먼저 또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전통 복장 입은 야녀자들과 남자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고 네. 계속 춤의 연속, 춤과 노래의 연속입니다. 계속 춤추고 그리고 우리 은플란가에서 봤던 처녀들의 춤도 여기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인제 신랑과 신부였는데요. 마지막 이제 피날레는 둘이 춤을 춥니다. 춤추고 그럼 뒤에서 사람들이 계속 노래도 부르고 축하도 해 줍니다. 그래서 막 돈을 던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머리 꽂힌 게 다 돈이거든요. 잘 살라고 막 돈도 던져 주고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에이즈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서 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제 에이즈를 막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주 인터뷰했을 때 처음에 이제 공주가 되게 공격적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인터뷰했을 때 막 "이건 우리의 문화니까 너 서양인들 눈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마. 이건 우리 스와지의 문화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 근래 최근 영상을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제 못 하다가 최근에 인제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작년에 한 걸 봤는데 그 공주도 많이 그 사이에 좀 변하긴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제 하도 이제 그 축제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우리가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한다. 그러니까 이 소녀성을 지키는 게 에이즈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쪼끔 더 어떤 얘기들을 많이 풀어 놓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탑 에이즈 있죠. Keep the promise. 그래서 에이즈를 국가적 차원에서도 걱정하고 있고 막으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제 서들랜드 대학 필수예요. 저는 이제 여행지는 잘 몰라도 관공서와 대학교는 정말 잘 압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도서관, 관공서 이런 데.
근데 제가 여러 국가를 다녀봤는데 그 국가에서 유일하게 맥을 쓰는 네. 맥을 제가 처음 본 도서관에서 제가 신기해서 하나 찍어 놨어요. 보통 다 되게 오래된 컴퓨터 많이 쓰는데 도서관에서 스와질랜드 대학교에서는 컴퓨터 맥을 쓰네 보면서 네 애플사의 네 맥을 쓰고 있는 거 보면 재미있어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이제 시내 모습이에요. 당연히 중앙에 KFC입니다. 아프리카 어디 국가를 가도 중앙에는 무조건 KFC가 있습니다. 가서 먹을 게 없다. 그럼 무조건 KFC 일단 가면 됩니다.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KFC 치킨버거 일단 먹으면 그래도 쪼금 괜찮습니다. KFC 있고 그리고 패션이나 뷰티에 굉장히 관심 많아요. 저기 머리, 헤어 이런 거, 가발 이런 거 굉장히 관심 많아 가지고 이런 샵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여기는 쇼핑몰인데요. 스와질랜드는 남아공이랑 가까워서 그런가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그 남아공에서 넘어온 프랜차이즈들도 많아서 편의시설도 깔끔하게 돼 이 정도면 깔끔한 겁니다. 그리고 계절 같은 경우도 추워 가지고 막 털모자 쓰고 막 잠바 입고 다니는 사람들 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인제 이걸 인제 기록을 찾아보다가 인제 에스와티니로 바뀌고 나서 왕이 굉장히 어 민주주의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막 이제 문화적인 면에서만 보려 했는데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에 사실 그 테러 진압법이 통과되면서 반정부 시위를 하는 어떤 정당이나 어떤 단체들이 사실 다 많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스와질랜드에 이제 민주주의가 올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그때 제가 갔을 때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평화롭고 이제 그랬는데 인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들도 많은 격변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많이 인제 코로나 때 동세당하고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힘들고 인제 우리도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거기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워낙에 어려운 나라인데 더 어려움을 당하니까 인제 그 내부에서 인제 갈등이 인제 폭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이제 민주주의 이제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 음사티 3 세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노조 쪽이셔 가지고 제가 노조를 좀 잘 모르긴 하는데 어 에스와티니의 노동자 계급은 정말 공무원 계급과 정말 저임금 계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선생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왕족들이 굉장히 많다 했잖아요. 사실 그 모든 왕족들이 많이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그 세금을 진짜 많이 걷어서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먹여 살려야 될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세금들 걷어서 그런 공무원도 월급을 주니까 당연히 그리고 음스와티 3 세나 인제 그 왕족들도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낭비가 심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 갖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 빈곤이나 어려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에스티안 최초의 노동조합이 인제 펄프 목재 노동조합이라고 62 년도에 인제 그 소보자 왕 때 만들어진 건데 그 소보자 왕이 그 입헌군주제에서 전제군주제로 바꿨다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랑 좀 맞물려요. 그래서 노동자 조합이 이제 남아공에서 힘을 얻고 막 이제 노동조합이 일어났는데 그 소보자 왕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우리나라가 양분화되는 걸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노동조합도 이런 반정부 조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라가 아니 와해되는 그런 조합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꾸 이렇게 반정부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 시위를 하니까. 그래서 입헌군주제에서 이제 전제군주제로 70 년대에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런 조합들을 싸그리 다 네 없앤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민주주의랑 뭐 이런 조합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인제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투안티니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은 교사협회라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6 년 16 년부터 계속 임금에 대해서도 인제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당연히 "돈이 없다. 그래서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이 사진은 제가 신문에서 보면서 여기가 저 어딘지 알거든요. 여기가 인제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고 여기서 인제 나가는 그쪽인데 아 거기서 지금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생각하니까 좀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먹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제
네, 클로징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스와질랜드에 좋은 이미지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스와질랜드를 이제 마지막 떠나면서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그냥 길에서 만났는데 너무 할아버지셨는데 이분도 선생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You are most welcome이라고. 너는 언제든 환영해. 왜냐면 너가 우리 아이들이 너네 나라에 가면 너 웰컴 해줄 거잖아. 우리도 너를 항상 웰컴해.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누구든 웰컴할 준비가 되어 있어. 언제든 어서 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이게 스와질 민족의 어떤 따뜻함이 들어있는 어떤 국민성이 아닌가. 진짜 누구든지 웰컴하는 거거든요. 그런 스와질랜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광지로서는 그렇게 큰 매력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어떻게 하면 여행을 묶어서 가시면 좋습니다. 여기만 가시겠다 그러면 사실 저는 너무 갈 데가 너무 아름답고 예쁜 데가 많아서. 근데 남아공으로 가면 케이프타운으로 먼저 가서요. 저 같은 경우는 더반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서 더반에서 이제 스와질랜드 가는 버스를 탔거든요.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버스가 한 대 새벽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잘 보셔서 그러니까 무조건 항상 전날 가셔서 어디가 정확히 정류장인지 확인하시는 건 굉장히 아프리카 여행이 중요합니다. 어디래?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몇 시에 가면 된대 이런 식으로 가시면 놓칠 확률이 높고요. 떠나는 1시간 전에 무조건 그 전날 와서 여기 물어봐요. 여기가 더반에서 떠나는데 맞나요? 물어보고 오케이. 그러면 다음날 아침 1시간 전에 와서 여기 떠나는데 맞죠? 확인하시고 떠나야 안전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10분 전, 5분 전 오면 이미 자리가 꽉 찹니다. 탈 자리가 없어요. 빨리빨리 와서 문 열리자마자 와다다다 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행하시겠는데 근데 치안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와질랜드에서 여행 댐 그다음에 그리고 사파리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냥 사슴이나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있잖아요. 그래서 밀리아나라고 얼룩 야생동물들 볼 수 있는 데 있어요. 유명한 데가. 그래서 그런 거 천천히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그 더반 근처 가셨을 때 하루 이틀 코스로 이렇게 하셔서 레소토 나오시는 코스로 보시기에는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